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이동할수록 중력이 강할수록 상대적으로 시간은 더디게 흐른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언뜻 들으면 도저히 믿기 어렵죠. 너와 나의 1분 1초는 똑같이 느껴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 이론이 정말로 맞는지 틀린지 직접 증명하러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젊은 물리학 조교수 조셉 하펠레였습니다. 1970년 그는 다음날 강의 노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시간 팽창 효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실험을 진행하지 않고도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상대성 이론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펠레는 이렇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냅킨 뒷면에다가 빠르게 계산해봤어요. 상업용 여객기의 속도, 비행시간, 그리고 세심 원자시계의 정밀도를 대입해보면 빛의 속도에 가까운 빠른 우주선을 타지 않고도 그냥 평범한 여객기로도 충분히 시간지연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겠구만. 흥분한 하펠레는 곧바로 연구비를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1년 동안 거절만 당했어요. 아니, 상대성 이론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 성과가 정말 대단할 텐데 도대체 왜 연구비를 못 받았을까? 이 이야기는 도서 코스모스를 너머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죠. 자, 생각해보세요. 1970년대 초에요. 이 시대에 비행기를 타고 시간여행을 증명하겠다 라는 조교수의 말을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어요?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일상적인 속도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거나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지연 효과는 아원자 입자 실험으로나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비행기로 확인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게다가 상대성 이론이나 시간지연 효과는 이미 여러 차례 수많은 과학자들을 통해서 증명이 된 바가 있어요. 하펠레가 또 한 번 증명한다고 해서 도대체 뭐가 달라지냐 이런 시선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펠레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저기 강연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연이 끝난 다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실험 저랑 같이 하시죠. 그는 바로 미 해군 천문대의 천문학자 리처드 키팅. 그는 원자시계를 다루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펠레에게는 아이디어가, 키팅에게는 시계가 있었던 겁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협업이 시작되자 키팅은 미 해군 연구소로부터 연구비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고작 $8,000였거든요. 만약에 $8,000로 상대성 이론을 검증할 수 있다면 역사상 가장 저렴한 실험이 되겠죠. 그런데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8,000 중에 $7,600가 비행기 표값이었어요. 하펠레와 키팅은 휴렛 패커드 5061A 세슘 원자 시계 4대를 가지고 다녀야 됐는데 이 시계 하나가 무려 36kg이나 했거든요. 사람 옆에다가 그냥 놔둘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좌석에다가 시계를 위한 좌석 2개를 별도로 또 구매해야 됐어요. 좌석 하나에다가 시계 2개를 쌓아서 올렸죠. 승객 이름은 뭐였냐고요? 미스터 클락이었어요. 자, 어쨌든 미스터 클락이란 이름으로 항공권이 발급되고 이 이름으로 좌석이 배정됐어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인간 항공 승객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1971년 10월 4일 하펠레와 키팅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동쪽 방향 세계 일주 여행을 시작했어요. 목적지는 런던, 그 다음 프랑크푸르트, 이스탄불, 베이루트, 테헤란, 뉴델리, 방콕, 홍콩, 도쿄, 호놀룰루, LA, 댈러스를 거쳐서 다시 워싱턴이었어요. 좌석은 4개를 구매해서 두 자리에는 사람이, 나머지 두 자리에는 거대한 금속 상자가 안전벨트를 메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두 사람은 매번 공항에서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 해요. 거대한 금속 장비를 들고 경유지를 통과할 때마다 혹시 이거 위험한 물건 아니냐 의심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 상자가 뭡니까? 이게 그니까 원자시계입니다. 원자요? 터질 위험은 없습니까? 방사능은요? 사실 이런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는 냉전 시대였거든요.
원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장비를 들고 국경을 넘는다. 게다가 이걸 기내 반입해서 의자 위에 올려둔다. 누가 봐도 뭔가 수상하고 한번 의심해볼 만하죠. 이거 매번 세관 직원들한테 이게 뭔지 설명하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비행 중에도 긴장을 놓을 순 없었어요. 하펠레와 키팅은 기내에서 끊임없이 온도, 기압, 습도, 자기장을 측정하고 기록해야 됐어요. 원자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수를 통제해야 됐으니까요. 또 시계는 무조건 직접 들고 다녀야 됐어요. 충격이 가해지면 시계 정밀도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쪽 비행에서는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4개의 배터리 중에 하나가 비행 도중에 나가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배터리 손실이 시계 작동에 영향을 미쳤다면 실험 전체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나중에 실험실에서 동일한 조건을 재현해본 결과 배터리 하나의 손실은 시계의 정밀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동쪽 비행은 10월 4일에 시작해서 65.4시간, 서쪽 비행은 10월 13일에 시작해서 80.3시간이 걸렸습니다. 각 비행의 승무원들은 실험에 협조하면서 항법 데이터를 제공해줬죠. 자, 이제 하펠레와 키팅은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비행한 시계 4대, 그리고 미 해군 천문대에 가만히 놔뒀던 기준 시계를 비교할 차례입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동쪽으로 비행한 시계는 지상에 있는 시계보다 59 플러스 마이너스 10나노초 느리게 갔습니다. 서쪽으로 비행한 시계는 지상 시계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7나노초 빠르게 갔습니다. 이론상 예측한 오차 범위 안에서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죠. 자, 여기서 잠깐 왜 동쪽 서쪽 방향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거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은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한다는 사실이에요. 동쪽으로 비행하면 비행기 속도에다가 지구 자전 속도가 더해집니다. 지구 중심에서 보면 이 시계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빠르게 움직이는 시계는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시계는 지상에 있는 시계보다 느리게 흐릅니다. 반대로 서쪽으로 비행하면 비행기가 자전 방향하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지구 중심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 시계는 지상의 시계보다 덜 빠르게 움직이는 셈이죠. 그래서 시간 팽창 효과가 약해지고 오히려 지상의 시계보다 빠르게 간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비행기는 지상보다 고도가 높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중력이 약한 곳에서는 시간은 빠르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쿠퍼가 중력이 아주 강력한 파도 행성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우주선에서 기다리던 박사의 시간은 수십 년이 흘렀어요.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또 한 가지 생각해보죠. 지구의 중력은 지면에 가까울수록 강해지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중력은 반대로 약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하늘 아주 높은 곳에서 날고 있다면 비행기는 중력의 힘을 덜 받게 되겠죠. 즉, 비행기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이 중력 효과까지 같이 계산에 적용해야 돼요. 이 모든 조건들이 종합돼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두 사람의 실험 결과는 1972년 세계 최고의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습니다. 타임 매거진도 이 실험을 보도했죠. 하펠레 그리고 키팅의 실험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상적인 스케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지도 앱을 키면 GPS가 지금 위치를 알려주죠. GPS 위성은 지표면에서 약 2만 km 상공에서 하루에 지구를 2바퀴 돌면서 초속 약 3.9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위성에 탑재된 원자시계는 속도 효과 그리고 중력 효과까지 영향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GPS 위성의 시계는 지상의 시계보다 하루에 약 38 마이크로초 빠르게 갑니다. 이 38 마이크로초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오차를 보정하지 않으면 GPS의 위치는 하루에 약 10km씩 어긋나게 돼요. 정확도가 10km씩이나 차이가 나게 되면 이거는 그냥 거의
못 쓴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하펠레와 키팅의 원자식의 실험이 지금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GPS 기술의 기초가 된 거예요. 하펠레와 키팅이 8,000달러로 증명한 걸 우리는 매일 주머니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렇게 입자물리학자 세라 알란 말릭의 도서 코스모스를 너머를 통해서 원자식의 실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류의 우주 탐구 역사,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재밌게 풀어낸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세라 알란 말릭인데요. 이분은 현재 UCL의 물리학자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실험시설 스위스 제네바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현역 과학자입니다. 세라 알란 말릭의 연구 분야는 바로 암흑물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암흑물질 이야기는 수백억 광년 크기의 거대한 우주 역사를 관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암흑물질에 관심이 많은 부엉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접해도 참 좋을 거라 생각해요. 또 이 책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별의 탄생부터 우주의 먼 미래까지 생각의 크기를 확 키워줄 아주 친절한 가이드북이죠. 평소 밤하늘을 보면서 우주의 신비를 느꼈거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우고 싶은 분들께 도서 코스모스를 넘어 추천드리면서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